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은 걸까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화성 14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그 미사일마다 별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광명성, 은하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성이나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이라기보다는 그 운반체, 즉 어떤 그 위성을 올린다든지 할 때 쓰는 로켓으로 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지대지 북한의 지상에서 상대편 지상으로 쏘는 미사일들을 화성이라는 시리즈 이름을 붙여요. 스커드나 노동,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다 화성 시리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북극성 뭐 2형 이런 예.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함대지, 즉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북극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또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건데 네. 북극성 미사일이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 최초의 SLBM, 핵 SLBM은 바로 미국의 폴라리스라는 미사일이에요. 그 폴라리스가 영어로 북극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너희들도 북극성, 우리도 북극성, 너희들도 SLBM, 최초의 SLBM 북극성, 우리도 북극성, 우리도 너희와 똑같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을 자극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 화성이라는 것은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번 화성 14호는 여러 가지로 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 이 대륙을 한번 건너뛸 수 있는 정도의 사정거리는 충분히 돼 보인다. 또 자기네들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네, 북한이 또 이 시험 발사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고각 발사라고 한 것은 높을 고자, 각도할 때 각자. 그래서 아주 높은 각도로 쏘았다는 말인데 최대 고각 발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이렇게 만약에 더 고각 발사를 해버리면 뒤로 날아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각도로 쏘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날아갔던 이 930km의 사정거리가 결코 그들이 보내고 했던 원래 능력이 아니고 예. 최대 고각 발사. 원래는 뭐 비스듬히 쏴야 되는 것을 아주 하늘로 계속 올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930km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주로 이제 나갔을 경우에 계속 지구의 중력이 빨아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늘 위로 계속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2,8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면은 사실 한 10,000km 정도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과거 소련에 SS-11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걸 325 엔진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월 25일 날 이제 실험을 했고, 이것이 80톤 포스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엔진의 힘을 뜻하는 거거든요. 과거 소련의 SS-11이 80톤 포스인데 거기다가 800kg짜리 탄두를 짓고 1,600km 사정거리였어요. 따라서 이번 이 북한의 80톤 포스짜리 백두산 엔진이 맞다면 충분히 10,000km는 가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10차례가 넘게 좀 시험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우선 지난 5월 14일에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화성 14형인데 그때보다 고도도 높아지고 또 비행 거리도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화성 12형을 쏘았을 때는 2,111km까지 올라갔다가 780여 킬로를 날아갔죠. 예. 오늘은 화성 14형은 2,111km가 아니고 2,800여 킬로를 날아갔어요. 즉 한 700km를 더 올라갔고 예. 네. 또 날아가기로는 한 200km를 더 날아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km 더 날아간 것은 별것이 아닌데
700km를 더 올라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더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화성 12형이 만약에 성공한 ICBM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도 최대한 8,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게 있어서 8,000km는 의미가 없습니다. 8,000km 날려보내서 공격할 대상이 없어요. 6,500km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 알래스카가 사정거리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8,000km는 또 공격할 데가 없어요. 캐나다입니다. 8,000km는. 네. 그래서 이번 이 북극성 14형은 2,800km를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 위로 충분히 10,000km는 갈 수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오늘 미사일 발사를 했던 북한의 그 평안북도 방해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재보면은 LA까지가 9,600km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하면은 11,000k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워싱턴 DC인 11,000km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추력을 가진 엔진을 이번에 실험했다. 그렇게 보고 지난번 화성 12형은 알래스카 이상은 가기 힘든 그런 미사일로 봐야죠. 네. 우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략핵, 전술핵이 달라요. 전략핵은 하나를 가지고 전쟁 자체를 끝내버릴 수 있는 걸 전략핵이라고 하고 예.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한 발로 하나의 국가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전략핵이라고 하고요. 예. 전술핵은 뭐 한 기초단체 정도, 하나의 도시 정도, 작은 도시 정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을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포탄도 전술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다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다 폐기했으니까 그런 건 없고 예. 주로 전술핵이라고 하면 한 150킬로톤 이하 정도의 핵인데 전략핵은 사실은 이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 힘들죠. 그것은 과거 소련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그나마 사용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는 전략핵을 쓰면은 뜻하지 않은 우리 같은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술핵 그럼 전술핵은 사용할 수 있냐? 사실은 뭐 그동안 유이한 전술핵이 1945년도에 했던 그 원자폭탄 2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위력이 작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위력이 크면 오히려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데 위력이 작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하면 만약에 미국이 전략핵을 갖다 놓으면은 그 전략핵 가지고 쏘았을 때 북한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방사능 낙지나 이런 것이 우리 서울로 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그것을 미국이 사용할까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군요. 네, 예.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데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일각에서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ICBM이 갖는 말하자면 첨단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ICBM이 갖는 이런 전략적인 파괴 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ICBM을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인도와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이 정도 네. 5개국만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북한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이 ICBM이라고 하는 전략 이런 미사일을 갖는다. 전략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 체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것이 단순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북한은 이미 핵 고도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고도화하고 플러스 이런 ICBM 개발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전체에 미치는 이런 군비 경쟁 촉발 요인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단순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6번째로 이 무기를 소유했다는 것만 봤을 때도 이 변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스커트나 탄도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ICBM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ICBM은 그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숏 레인지 발라스틱 미사일, 그래서 SLBM,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 그 탄도 미사일이란 말이고, 또 이제 노도 미사일 같은 경우 한 1,300km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들 레인지, 그래서 MRB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스커드나 노동, 스커드는 뭐 한 700km 정도, 또 북한이 최근에 발사 실험 성공했던 스커드 ER 엑스트라 레인지에서 사정거리 연장형이죠. 그것은 이제 한 1,000km에서 1,200km. 노동 미사일은 한 1,300km. 이 정도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예. 이 ICBM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북한이 그거 다 합해서 뭐 한 1,000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1,000발 있어봐야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럼 1,000발 있어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은 10,00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1,000발, 거기다 그 발사대 200대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전혀 뭐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오늘 화성 14형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일본 상공을 지나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9,600km라고 한 것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갔을 때 9,600km고, 만약에 하와이 정도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간다면 10,000km가 훨씬 넘거든요. 그런 경로를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MD 기지들이 다 알래스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중국이 쏘든 러시아가 쏘든 북한이 쏘든 다 알래스카 지역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GBI라고 하는 그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기지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북한의 이 ICBM 발사 성공을 우리 영토가 지금 위험해졌다라는 것보다는 네. 북한의 위상이 우리의 어떤 그 국제적 위상을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입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핵 보유국 인정을 받게 되면, 뭐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핵 통제국이 돼요. 예.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뭐 반대 성명 내고 네. 항의하고 하죠. 네. 또 핵 실험하면 또 제재가 들어가죠. 그러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그들 자신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처럼 똑같은 핵 통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군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점 또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인 오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뭘까? 한미 대북 공조에 대한 좀 반발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미 양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 정신의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한다. 이런 공조의 틀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말하자면 대북 전략인데, 그와 그 이외에 압박 이외에 현 정부는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그 대화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런 전략, 대북 전략을 취해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전략하고 미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하고 상충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국내외 여론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압박만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공조의 고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끊지 않으면 자기가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것을 초기 단계에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심리적인 그 계산이,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한미 공조의 틀, 고리를 완전하게 차단시켜 가지고 한미 대북 압박, 또 한미일 삼각의 어떤 공조체제, 이런 거를 좀 차단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어떤 그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미일 3국 간의 정상 만찬이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계획돼 있어요. 예. 그러면 네. G20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대북 체제, 이런 공조 체제가 상당히 강화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미 고리를 끄는과 동시에 G20에서도 이런 제재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고조되도록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큰 틀에서 이번에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북한이 강경 대응을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이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계속해서 남북 대화에 이 물꼬를 트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까지 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우려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압박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이 대북 전략이 상당히 그 초기 단계부터 암초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 얘기는 바로 이 앞전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단 신뢰의 씨를 뿌려가지고 대화해서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겠다, 개발을 네. 포기하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지금 형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현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아직 안 되고 현재 이런 대화와 압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말하자면 프로그램 선상으로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CBM급 발사가 이런 대화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줄 우려는 충분히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책의 기조 자체를 지금 현 단계에서 포기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대화를 병행하려고 하는 기조를 현 정부가 예. 포기할 가능성은 어렵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대화를 현 국면에서 강조하다 보면 네. 거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의 유도, 이러한 전략적 목표가 거꾸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화는 말이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협상, 특히 저렇게 이제 과거에 미소 간에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남북한에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 즉 강력한 국방력, 힘의 우위를 토대로 해서 대화를 추진할 때 그 대화에 진정으로 북한이라는 상대가 따라오지 지나치게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북한이 이렇게 잘못 우리의 의도를 판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 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 대통령도 그러고 NSC 회의 결과 발표에서도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북한 정권을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면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우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런 전략은 분명히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적절하게 이게 조화시키는 이런 양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핵 동결과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선상에 출발선에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미국에서도 또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롱의 목소리를 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미국에 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진 않을까요? 저는 그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까 봐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9일 날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나타난 특이한 경향이 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공론화입니다. 당시 이제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네. 공격할 의도를 보인다면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근 한 8, 9개월 흘러오면서 미국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하려면 일단 핵탄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핵탄두는 지금 20개 넘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레드라인이 바로 ICBM이 바로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이 레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공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타 방송국에는 뭐 프로야구 하고 있을 텐데 프로야구 투수가 공을 던져요. 그럼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수도 있고 볼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판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북한은 오늘 ICBM 발사 성공을 함으로써 그 스트라이크 존, 즉 레드 라인에 걸쳤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선언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G20 정상회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겪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미국의 항공모함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니미츠 항공모함이 일본 근처에 있어요. 일본에서 그 태평양 쪽으로 근처에 와 있습니다. 니미츠가. 예. 원래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그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에요. 그것은 네. 지금 남태평양 쪽으로 가서 훈련 중에 있으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이 두 척이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 있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에게 왔다 갔던 칼빈슨 항공모함이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샌디에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슨이 만약에 기술을 돌려서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면은 한 보름이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 보름 내에는 즉 칼빈슨이 샌디에고에 정박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충원 어떤 그 조언을 네. 북한 당국에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네. 추가한다면요. 대북 압박과 제재와 관련해서 네. 현재 국제사회가 쓸 수 있는 대북 압박과 제재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의 수단을 최고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번에 ICBM급 때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 중에 지금 확고하게 쓰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리 한미 정상에 바로 앞서가지고 단동운행 제재를 통해서 일단 한번 발효를 해봤어요. 발효를 했는데 이번에 ICBM 발사가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줬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더 확고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가 이제 이런 제재 압박의 한계 수위에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대화 압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 압박이라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흡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압박 그런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은 점점 약해진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대북 제재와 압박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든지 간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를 방향성을 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투 트랙 전략으로 갈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적인 영역을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동결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어려운 측면을 감안을 해서 G20 정상회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투트랙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지 국제사회의 공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큰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세부적인 전략의 일부를 이번 G20에서부터는 좀 보여줘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원론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수세에 물릴 그런 지금 안 좋은 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추가하다면은 G20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문재인 덕트린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상황에서 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그 문재인 덕트린이 다시 재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